송파구에 있는 집주인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한 4년 반 정도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던 반포는 날라다니더라. 송파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는 거지. 상급지로 가야죠. 그래서 송파구에서 시장한 불길이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 쪽에 엄청난 열기를 줬다. 주변 지역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도 주변 지역에 이제 풍선 효과가 이미 생겼습니다. 가격을 가지고 따지자면 상고, 하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요즘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혼돈의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혼돈의 한 달. 이거는 진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네. 손바닥도 이렇게는 안 뒤집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우리 좀 차분하게 네. 좀 정리도 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미쳤죠. 네. 진짜 이거 노래 한번 틀어줘야 돼. 손담비에 미쳤어. 요즘 것 좀 같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분위기도 이게 진짜 양극화인데요. 이제 서울과 지방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방송에서도 이제 뭐 서울, 강남 이야기라면 또 지방 분들이 네.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서울, 지방 구분. 지방은 여전히 어렵다. 지금 뭐 크게 뭐 회복될 반전의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미분양 더 늘어나고 네. 있죠. 서울 수도권만 본다면 또 서울과 수도권이 또 다릅니다. 또 달라서 일단 서울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최대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풀었다가 묶었다가를 이제 반복했는데 일단 풀기 전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송파구가 이제 가장 좀 뜨거운 이슈, 네. 강남 3구가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송파구가 해제 전에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14%였거든요. 네. 0.14. 근데 해제가 되고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묶이기 전 통계를 보게 되면 0.79%까지 올라갑니다. 0.14에서 0.79면 몇 배죠? 5배, 6배 정도? 0.79% 정도면 이게 주간 변동률이니까 1년이 52주니까 52주로 곱하면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1년에 한 40%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로 올라갔고 실제로 현장 분위기를 보더라도 뭐 자고 나면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018년 2월 1주차 부동산원 통계가 0.76%였어요. 그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시간이 있잖아요. 2017년 5월 조기 대선하고 당선이 되고 2018년 2월까지 시간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 한 달간 한 달 만에 풀고 0.79%까지 올라갔다는 점은 거의 뭐 비정상적인 거의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 3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 강남구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아파트 이름으로 좀 예를 들면 우리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네. 잠시 엘리트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엘스 리센츠 아파트 보게 되면 이전 최고 가격이 28억 5천만 원. 전용 84 국평 기준으로 28억 5천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고요. 최고 가격이라는 얘기는 이게 한강뷰가 나오거나 네. 뭐 역 주변에 있거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물건이고 일반적인 매물들은 뭐 한 26억, 27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뭐 저층은 25억도 있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에 풀어줄 수도 있다. 그랬죠.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호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나와 있는 매물들이 하나 둘씩 거래가 됐고요. 2월에 풀어줬죠. 갑자기. 네. 잠삼대청. 우리 잠삼대청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호가 기준으로는 엘스 리센츠가 33억까지 올라갔고요. 실제 거래도 뭐 30억은 찍힌 것 같고 32억 9천에도 거래가 됐다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뭐 26억, 27억 부르던 게 30억이 넘었으니까 한 5억 정도? 한 달 만에 5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60억 아파트가 5억 오른 게 아니라 20m 아파트가 5억 오르면 오르는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단기 급등한 이유? 집주인의 목소리를 좀 살짝 들어보게 되면 네. 송파구에 있는 집주인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풀리기 전에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을 5년 한 4년 반 정도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던 반포는 날아다니더라. 원베일리 단순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만 원베일리가 60억, 70억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반포는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니까 우리도 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고 잠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잠실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고 네.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직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뭐 그런 세입자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잠실에 거주할 정도면 나름대로 소득 수준이나 뭐가 좀 되는 분들인데 살까 말까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사볼까. 어차피 서초구에 좋은 아파트 사기는 힘들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반전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빨리 사야겠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죠. 순식간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꾸 송파구 얘기만 하는데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또 반폭으로 또 튑니다. 왜? 송파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도 엘스 리센츠를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는 거지. 상급지로 가야죠. 상급지로 가야죠. 그러면서 대치동, 물론 대치동도 풀렸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대치동, 반포, 압구정은 뭐 독야청청, 지원차, 천정부지. 압구정은 진짜 아무 영향이 없더라고요. 토지거래가 구역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압구정은 뭐 나홀로 질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압구정은 저는 이제 빼라 그냥 뭐냐면 약간 피카소 그림 같은 느낌? 네. 피카소 그림이 뭐 사고 싶은 사람이 피카소 그림이 경매에 나오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사고 싶은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100억이 오를 수도 있고 200억이 오를 수도 있고 500억 주고 살 수도 있고 1000억 주고 살 수도 있는 게 피카소 그림이잖아요. 그러듯이 압구정 아파트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압구정은 좀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송파구에서 시장한 불길이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 쪽에 엄청난 열기를 줬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도 주변 지역에 이제 풍선 효과가 이미 생겼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 재지정 전에도 이미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불이 번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수도권 지역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은 확실한 양극화입니다. 지금 강세? 과열이 되는 지역이 과천, 강남하고 가깝잖아요. 과천하고 판교, 분당 그리고 신도시들 중에서 경부 라인 타고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부 단지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단지들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려서 영향을 받은 풍선 효과라고 본다면 저는 판교, 분당, 과천 정도까지라고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밑에 지역으로 오게 되면 현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동탄 신도시가 한 40km 강남에서 그 정도 네. 떨어져 있는데 동탄 신도시는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동탄 신도시에서 이제 전세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서울 갔는데 서울 한번 진입해볼까 갔는데 서울이 막 불장이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차피 호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가진 자본에 우리가 집을 살 때는요 항상 내가 가진 자본에 약간 상급지를 쳐다보거든요. 네. 아 이거 좀 부족한데 라는 걸 항상 그걸 쳐다봐요. 그래서 갔는데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갭이 벌어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오면서 생각을 하죠. 안 되겠다. 그냥 꿈 깨고 내가 사는 지역이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집을 사는데 동탄에 가면 이제 동탄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GTX가 다니는 동탄역 주변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 랜드마크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나머지 역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거래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장에 진입했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진입했죠. 많으시던데, 네. 예. 그렇다면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또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올랐다 내렸잖아요. 네. 날씨하고 똑같았잖아요. 봄에 벚꽃 필 때 이제 거래량 늘어나서 여름에 꽃이 활짝 피고 날씨 찬바람이 좀 부니까 이제 꽃잎이 떨어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상저하고 저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상저하고 상반기는 약세, 하반기는 강세를 예상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기준금리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뭐 거래량이나 뭐 정책도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정책이라고 해서 저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런 변수가 될 줄은 감히 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1월부터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이 변수가 되면서 고가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가 돼 버렸는데 네. 상고하고가 될지 상고하저가 될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극단의 대책 토지거래가 구역을 다시 지정을 했는데 3월이죠. 그래서 3월 19일에 발표를 하고 3월 24일부터 이제 강남 3구, 용산구 전체가 아파트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 때문에 집값이 이제 안정이 되느냐, 그래서 하저가 되느냐, 하고가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분수령이 되는데 이게 하저가 이제 저라는 개념이 집값이 떨어지는 걸 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 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정이니까. 그렇죠. 더 올라가는 게 이제 불장이냐라고 보면 일단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다. 한번 올라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네. 상승률, 네. 그러니까 상승 속도, 달리는 게 자동차로 따지면 달리는 속도가 빨리 달리다가 천천히 달린다는 거지. 그럼 달리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오고 대전까지는 빨리 달렸는데 대전에서 대구 구간이 천천히 달릴 수는 있잖아요. 그 상승 속도, 상승률을 가지고 우리가 등락을 거듭했다, 올랐다 내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가격을 보게 되면 사실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가격을 보느냐 상승률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을 보게 되면 올라간다. 상승률을 보게 되면 송파구가 0.79라고 제가 3월 3주차 통계가 0.79%가 나왔는데요. 이 통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0.79로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달려가면 사실 자동차로 따지면 그거잖아요. 차가 장기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멀리 가려면 카센터 가서 정비도 좀 받고 하고, 네. 기름도 가득 넣고 세차도 한번 하고 네. 해서 출발을 하는데 현재의 상승장 같은 경우는 정비도 하지 않았고 기름을 가득 채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토호제 때문에 급 가속, 급 출발을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이런 속도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내려오는데 가격이 떨어지려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우리 카프카님이 집주인이면 어떤 경우에 집을 팔겠어요?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좀 더 준다고 하면 팔겠죠. 돈을 더 준다. 그럴 수 있죠. 그럼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 상급지로 가죠. 그렇죠. 결국에는 상급지로 간다는 거죠. 팔고 상급지로 가거나 아니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렴하게 돈을 더 준다는 얘기는 내가 부른 호가보다 더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네. 매도자 우위 시장이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팔 생각이 있으세요? 굳이 뭐 지금 분위기에? 네. 굳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왜 굳이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변수라고 했잖아요. 금리, 기준금리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내려갈 지금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변수는 뭐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뭐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 2024년에 2번 내렸고요. 2025년에 2월에 한 번 내렸죠.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3번 연속 내렸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물론 대출 금리가 빨리 내려가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서 강남 집값이 과열이 되니까 창구 지도를 통해서 이거 아닐 것 같아. 좀 조절 좀 해라고 하면 은행들은
아, 그래야겠죠?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겠죠. 왜? 네.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안 내려도 되니까 예대 마진 차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겁니다. 막 은행들은 얻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대출 금리는 빨리 안 내려갈 수는 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기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집값이 좀 안정되면 대출 금리 내려가겠지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은 참 해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2026년 네. 내년 입주 물량이 한 8,000호 정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8,000호 정도인데 올해가 한 36,000호에서 4만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4분의 1 토막, 네. 5분의 1 토막 정도 납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치명적인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집값은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게 되면 2017년, 2018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47,000호, 48,000호 정도 나왔는데 집값은 천정부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도 집값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때는 약간 정책적인 미스를 좀 하긴 했죠. 보유세를 많이 올렸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목적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집 세금 낼 때 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내가 빨리 팔아버려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팔아버려야지라고 해서 알아보면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규제죠. 양도세, 중과세가 막히니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 중과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고 세율이 45%에서 30 붙이면 75%, 지방세까지 하면 82.5%, 10억 시세 차익 벌어가지고 82% 내면 그렇죠. 그냥 애국자 네. 되는 거니까 그냥 보유세 내자라고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면서 실제로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들은 안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값이 이제 2026년에도 매물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면 일단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그러면 집주인들은 또 매물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지거래가 구역이 강남 3구, 용산구에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전세 낀 매물들은 강제 금지, 매물 잠김 현상, 강제 잠김 현상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강남 3구에 집주인이 자기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이사갈 생각이 있는 집만 일부 아주 조금 매물로 나옵니다. 이건 문제죠. 그리고 사는 사람은 무조건 2년간 입주를 해야 됩니다. 전세 물량 안 나옵니다. 전세 가격 올라가죠.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도 안 나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가격 올라가죠. 기준점이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머지 지역들은요. 강남이 무서운 게 우리가 강남에 뭐 들어가고 싶어도 사실은 뭐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강남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준점이에요. 최저임금처럼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임금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가 나오듯이 강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천정 효과라고 하는데 천장이 올라가잖아요. 천장이 올라가면 이 천장을 맞춰서 키를 맞춘단 말이에요. 마용성은 이제 용산은 이게 마용성은 이제 용어가 틀린 것 같아요. 용산은 좀 빼. 해야죠. 네. 용산은 이제 강남 3구 용산구입니다. 그래서 강용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강용이하고 네. 나머지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를 4개를 합쳐서 신조어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용이는 강남 3구, 용산구는 1군, 나머지 마포, 성동, 강동, 동작은 2군 이렇게 해서 좀 묶어야 되는데 1군이 치고 나가면 2군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2군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2군이 올라가면 나머지 지역들 뭐 영등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성북구 이런 지역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노도강 올라가겠죠. 수도권 지역으로 전이가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집주인이 급매로 던질 때 가격이 떨어지길 바란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떨어질 때 집 사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떨어지는 거야? 언제 떨어지나요? 그럼 우리가 간단해요. 역지사지해 보면 돼요. 내가 집주인인데 언제 급매물로 던질까?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네. 2020
2년 말 2023년 초에 금매로 던졌잖아요. 고점 대비 한 30% 내려왔단 말이에요. 30%.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금리가 일단 좀 높았죠. 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봐야죠. 단순히 옛날에도 금리 5% 있었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크게 금리 걱정 안 하잖아요. 그때는 불확실성.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잖아요.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5.5%까지 1년 만에 수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행도 굉장히 빨리 올랐죠.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이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갈지 모르겠다. 기준금리 이러다가 5.5가 아니라 미국이 6, 7, 8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한국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섭잖아요. 네. 이 불확실성이 이제 공포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포를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큰일 났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큰일 났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죠. 네. 올라갈 것 같으면 기다려야 되고. 네. 그 두려움이 공포가 전이가 되면 이제 금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버티는 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집값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몇 개가 거래가 돼도 금방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일부는 뭐 한 개 거래된 거 가지고 무슨 난리를 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 부동산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거래량이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한계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자체를 보면 이번에 토지거래가 구역도 사실은 서울시가 약간 판단 미스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 가보면은요. 일단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고 집주인들이 다 회수를 했어요. 매물 회수하고 호가를 올립니다. 그럼 매수자들이 사러 왔는데 매물이 없고요. 호가가 몇 억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못 사죠. 강남 쪽에도 막 사려고 하면 일단 매물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사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강남 쪽에 알아보니까 일단 공동 중개도 안 하고요. 매물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돈 들고 와봐. 와서 기다리다가 계좌번호 나오면 제일 먼저 쏘면은 계약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계나 책상에 앉아서 보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별로 없고 호가도 뭐 호가가 이제 감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거래는 별로 없고 뭐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좀 뭐 심리는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거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호가만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 미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집주인이 매물 회수하고 호가 올려서 거래가 안 되는 거를 아무 일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몇 개의 하락 매물들이 이제 하락을 주도하는 거고 그 몇 개의 하락의 배경에는 굉장한 불안감, 공포가 있다. 근데 지금 어떤 경우에 공포가 생길까요? 당장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상치 못하는 상황. 중국이 뭐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왔다. 네.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이 트럼프가 이게 도대체가 뭘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관세 이제 뭐 25%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미국이 뭐 안 좋아져 가지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린다. 물가가 올라서 기준금리를 갑자기 또 피벗해 가지고 막 천정부지에 올린다. 뭐 이런 상황이면 또다시 우리가 공포를 느낄 수는 있겠으나 지금 분위기라면 금리 내려가고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강제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매물은 더 안 나오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 나오고 있는데 마땅한 대책이 잘 없다라고 본다면 하반기도 저는 거래량은 줄어들겠으나 가격이 떨어지기는 힘들겠다. 한마디로 상승 속도는 둔화될 수는 있겠으나 가격을 보게 되면 떨어지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상승 속도를 가지고 상자하고를 따지자면 상고하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가격을 가지고 따지자면 상고하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속도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월 19일에 정부가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방안을 보면은 이제 토호제 재지정 그리고 또 금융 가계 대출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토제를 다시 지정했고요. 3월 19일에 이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합동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 낼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낸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낼 수 있는 카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입니다. 강남 3구, 용산구
풀어줄 때는 장삼 대청만 풀어줬는데 묶을 때는 강남 3구, 용산구, 강용이 아파트 40만 채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허점이 있죠. 아파트만 묶었습니다. 네. 아파트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구역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용산의 한남 뉴타운은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닙니다. 이게 허점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강용이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묶으면 어떻게 되죠? 전세기 매물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매물이 안 나오고 거래량은 줄겠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제 조용합니다. 3월 24일 이후부터는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데 이걸 두고 집값이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다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단속도 합니다. 합동 점검 나옵니다. 막 점검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사지 말라는 거지. 네. 일단 지금 불이 났으니까 사더라도 나중에 사. 우리 지금 피곤하니까 해서 단속 나오면 부동산들은 문을 닫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강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켜버리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 단속하고 있고요. 부동산 커뮤니티도 지금 단속하고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특정 가격 뭐 이상으로 올리도록 유도를 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못 내리도록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걸리면 지금 처벌받습니다. 과태료 많이 두들겨 맞으니까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단속 기간에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돈 좀 벌고 싶으면 보고 있다가 이런 단합 행위 하는 뭐 증거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신고하면 최고 2억까지 포상금을 준다고 와. 합니다. 그래서 2억 벌고 싶으면 배신 한번 조직에 배신 한번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이 정도입니다. 국토부는 뭘 할 수가 있을까? 국토부라기보다는 이제 정부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대출 관리 좀 해줄게. 뭐 정책자금 대출도 좀 올리고 은행 통해서 창구 지도도 하고 또 뭐 뒤에서는 당연히 7월부터 시행을 할 것이고 구매 능력을 제한시켜 버릴게.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또 경고도 하나 날렸죠. 야, 니들 보니까 강용이가 규제로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마포, 성동, 강동, 동작 니들은 안전할 것 같아? 우리 보고 있어. 니들 또 오르면 니들은 다른 걸 때릴 거야. 뭘 때릴까요? 규제 지역,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때리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강남은 사실 묶여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토지 거래가 구역을 더 지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풀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열이 보이면 아마 조정 대상 지역부터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뭐 대출을 받는데도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고의 카드는 날렸는데 여기서 살짝 다른 얘기를 해보면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우리 2023년 집값 떨어질 때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강남 3구, 용산구도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그때 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풀었으면 지금 같은 이런 뭐 이벤트라면 이벤트?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규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값이 올라갈 때 규제를 했으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이 되면 규제를 풀어야죠. 네. 그러다가 다시 오르면 또 규제를 해야 되는데 강남 3구, 용산구는 규제를 안 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이제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규제 카드가. 남아 있는 게 토지거래가 구역인데 지정했죠.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강남 3구, 용산구에 대해서는 나올 카드가 없거든요. 대출 규제하면 강남 3구, 용산구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사는데요. 한 뭐 30억? 40억, 50억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 끼고 사도 한 30억, 2, 30억은 적어도 넣어야 되잖아요. 네. 2, 30억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대출에 큰 영향을 받을까? 그렇죠. 대부분 현금이 충분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시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머지 수도권 외곽이나 노도강이나 수도권 외곽 지방이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미스가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일단 24일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제가 이제 현장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 19일에 발표했죠. 네. 24일부터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5일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5일이 골든타임이에요. 네. 전세를 준 집주인들은 5일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실에 전화해 보니까 전화도 못 받더라고. 워낙 바빠가지고. 아, 끊어. 너하고 얘기할 시간 없어. 그래서 친한 부동산인데도.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래 많이 한 부동산은 한 군데서만 뭐 계약 4개 정도 오. 했다라고 하니까 돈 좀 많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잠실 쪽에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움 아파트 있잖아요. 이번에 토지거래가구역은 다 지정이 됐잖아요. 송파 가락동에도. 네. 가락동에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헬리오시티와 엘스 리센츠 아파트의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엘스 리센츠는 골든타임 5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집주인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왜 못 팔게 되니까 네. 가격을 2, 3억씩 내려가지고 내릴 테니까 제발 좀 거래해줘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는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와서 계약이 막 이루어집니다. 막 이루어져요. 근데 헬리오시티도 지정이 되잖아요. 네. 헬리오시티가 엘스 리센츠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그래도 사러 갑니다. 금매가 안 나와요. 집주인들이 가격을 안 떨어뜨려요. 그래서 왜 안 떨어뜨리냐고 물어보니까 잠실 쪽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네. 뜨거운 맛을, 매운 맛을. 아 이거 묶이면 상당히 피곤해. 가락동은 처음 이제 맛을 처음 네, 보는 거잖아. 네. 이게 매운 맛인지 순한 맛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부동산이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좀 내리세요. 그러면 왜요? 왜 내려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자는 내리지 않은 헬리오시티를 살까요? 다른 데로 갈까요? 내린 곳을 사자. 내린 곳으로 가죠. 그래서 헬리오시티 호가를 보게 되면 지금 전용 84가 25억에서 27억 정도. 실제로 27억에 거래된 매물이 나왔습니다. 25억, 27억인데 그 5일 동안에는 잠실에 가보면 20억대 매물들이 있었거든요. 27억, 28억, 29억에. 그러면 거기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왔는 손님들이 다 파크리오로 떠나거나 파크리오는 가격을 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토지거래가구역을 처음 지정된 신천동임에도 불구하고 옆 동네잖아요. 잠실에. 옆 동네의 뜨거운 맛을 한번 쓱 한번 봤지. 내 친구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금매물로 내렸고요. 헬리오시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구역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잠잠 모드, 조용 모드로 들어갔는데 5일 동안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온화한 안정적인 흐름 보일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울시는 아마 안정됐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일각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안정됐느냐. 금매물이 다 팔렸으니까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만 팔 수 있거든요. 굳이 내가 서둘러서 팔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호가는 다시 올라갔다.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았다. 거래량은 줄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든 현장은 조용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